오늘은 맥쿼리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맥쿼리인프라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맥쿼리인프라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빅테크, AI 버블 이런 것 때문에 빅테크 위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경기 방어주인 인프라 펀드 맥쿼리인프라와 관련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맥쿼리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좋은지 그 부분 관련돼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쿼리인프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펀드라는 거죠.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도시가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쪽으로 투자해서 나온 이자나 아니면 배당금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분배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프라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적혀져 있는 것만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경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반도체나 2차전지 아니면 다른 금융주, 건설, 그리고 화학 요런 거랑 다르게 경기 방어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랑 코스피, 반도체, 2차전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10%, 20% 빠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맥쿼리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는 8%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맥쿼리인프라는 매년마다 배당을 많이 주고 매년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배당주 쪽으로 많이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맥쿼리인프라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맥쿼리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주가는 조금 이평선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갑자기 주가가 12,000원 정도 하던 게 1,51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났었던 거지? 라고 한번 일봉을 보시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일주일 차트거든요. 요 날이죠. 8월 5일. 요때 코스피가 10% 떨어졌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나스닥은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6% 떨어졌었던 날입니다. 맥쿼리인프라도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긴 했었어요. 근데 맥쿼리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요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펀드 쪽에서 맥쿼리인프라를 대량 매도를 때렸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어떤 시스템 알고리즘적으로 맥쿼리인프라를 매도했고, 순간적으로 매수 호가가 상실됐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금 매수 호가가 회복을 하면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주가가 회복했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골이 달았던 거는 일시적인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거지, 어떤 맥쿼리인프라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월봉을 보시면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2012년도 그때부터 어찌 보면 맥쿼리인프라가 수익률이 옆으로 눕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맥쿼리인프라 같은 인프라 펀드들은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이자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맥쿼리인프라도 수익률이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 쪽의 산업 그쪽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최근에 나스닥,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나스닥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이런 쪽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요렇게까지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 근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금 희한하게 경기 민감 섹터인 부동산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아무래도 경기에 가장 민감한 만큼 금리에도 민감합니다. 근데 경기에 민감한데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이때까지 많이 못 올랐는데 수혜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이때까지 빅테크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반대로는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맥쿼리인프라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쿼리인프라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힘이 별로 없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부동산 산업 쪽의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맥쿼리인프라도 이런 식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이쪽에 리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프롤로지스나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뭐 리얼티 인컴 이런 쪽도 얘네들에 들어가요. 에키닉스도 이쪽에 들어가죠. 대부분 그쪽이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맥쿼리인프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맥쿼리인프라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아메리칸 타워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통신탑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어찌 보면 좀 리츠죠. 여기 리츠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아메리칸 타워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는데 아메리칸 타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타워뿐만이 아니라 에키닉스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지 요 전에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금리 때문에 그리고 그쪽으로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거지. 근데 최근에 떨어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조정받은 거랑 굉장히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에키닉스도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투자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키닉스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또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디지털 리얼리티도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요 리츠죠. 요 리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맥쿼리인프라도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매입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었죠. 7월 30일 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전 그때 공시죠.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총 매매 대금은 7,340억 원이었고요. 근데 다른 기타 비용도 있죠. 구축 공사 비용, 데이터 센터를 까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기, 그러니까 뭐 변압기나 아니면 뭐 전선 그런 쪽도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는 총 투자 비용이 9,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데이터 센터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았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맥쿼리인프라가 그린 디지털 인프라라는 법인에 투자하는 자금이 3,03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린 디지털 인프라가 어찌 보면 이 하남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쿼리인프라가 그린 디지털 인프라를 투자하고 그린 디지털 인프라가 하남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뒤에서 한번 그림으로 다시 차근차근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맥쿼리인프라가 그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2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100%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맥쿼리인프라는 후순위 대출로서 2,800억 원을 그린 디지털 인프라에 빌려주는 거죠. 어찌 보면 지분 100% 230억 원 그리고 후순위 대출 2,800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린 디지털 인프라로부터 배당도 받고 그리고 이자도 받는 거죠. 후순위 대출이다 보니까 이자 수익률은 한 7%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뒤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린 디지털 인프라는 이번에 하남 데이터 센터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어찌 보면 맥쿼리인프라가 그린 디지털 인프라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쿼리인프라가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지분을 전부 다 인수하는 거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도 이렇게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후순위 대출 요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3자에서부터 얼마나 돈을 자금을 수여를 받냐 그거인데 선순위 대출로서 4,950억 원을 수여를 받고 브릿지론으로서는
1200억 원을 수여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선순위 대출이고 브릿지론이다 보니까 이자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한 3-4% 정도가 나오고, 맥콜인프라는 그린 디지털 인프라로부터 한 7%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린 디지털 인프라가 맥콜인프라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맥콜인프라가 어찌 보면 대출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지금 합치면 거의 한 6,200억 정도 되죠. 6,200억 원에 대해서 한 3-4% 정도의 이자가 매년마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순위 대출로서 그러면 돈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내 자신한테 받는 돈이죠. 그린 디지털 인프라가 맥콜인프라가 100% 가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왼손에 있었던 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돈을 이동하는 형식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얘네들이 비용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점은 230억 원, 2,800억 원, 요거도 맥콜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근데 맥콜인프라가 요거 관련돼서는 자금 3,030억 원은 단기 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용 대출 인출을 통해서 마련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났었던 뉴스에서는 요거를 신용대출이나 단기사채로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3,03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입 약정액이 8,422억 원인데, 근데 그 중에서 차입 잔액은 4,100억 원입니다. 차입 잔액이 4,100억 원이라는 거는 그래도 요 정도 자금은 마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도 지금 보시면 현가성 자산이 215억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안 하고 이런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셔야 될 점이 브릿지론 1,200억 원인데, 브릿지론 1,200억 원은 나중에 맥콜인프라가 스스로 이 자금을 수여를 해주고, 그 대신에 맥콜인프라가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대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갚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브릿지론이 1,200억 원인데 이거를 맥콜인프라가 나중에, 이게 이자가 아깝잖아요. 한 3%, 4% 정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자가 아깝기 때문에 맥콜인프라가 스스로 이 자금을 수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수여를 한 거를 그린 디지털 인프라로부터 후순위 대출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후순위 대출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죠. 왜냐면 외부에서 수여를 받게 되면 한 3-4% 정도 매년마다 이자가 나가는데, 근데 맥콜인프라가 내가 왼손에 있었던 호주머니를 오른손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린 디지털 인프라한테 후순위 대출로서 한 4천억 원 정도 해주면 내가 그래도 투자했던 곳에서부터 지분 100%인 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거니까 요 정도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데이터 센터는 지금 LG CNS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LG CNS가 데이터 센터를 임차를 해서 그 임차 비용을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린 디지털 인프라가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을 통해서 지분, 그러니까 배당이나 아니면 이자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순위 대출로 한 4천억 원 그리고 950억 원이 있는데, 요거는 연금리 한 4%, 5%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금융채가 지금 1년물 기준으로 AAA 등급은 한 3.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25% 하면 거의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가 나옵니다. 4년마다 요거는 한 4%, 5% 정도의 이자를 계속해서 이 3자들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죠. 4,950억 원, 1,200억 원이니까 요거 보시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4,950억 원, 그리고 1,200억 원도 브릿지로니까 4.7%, 요 정도로 매년마다 금리 이자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후순위 대출 2,800억 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맥콜인프라가 그린 디지털 인프라로부터 이거는 다시 돈을 받는 거예요. 보시면 요거는 그래서 후순위 대출이죠. 금리가 높습니다. 8.5%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8.5%씩 맥콜인프라가 회수를 하고, 요 금액을 우리들은 분배금으로서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론 1,200억 원은 나중에 펀드 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이를 후순위 대출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후순위 대출 규모는 4천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도 브릿지론 1,200억 원은 나중에 맥콜인프라 자금으로 수여를 하고 요거는 후순위 대출로서 그린 디지털 인프라한테 다시금 대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 이자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맥콜인프라가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는 3,030억 원이 투자가 될 것이고, 요거는 전체적인 자산에서 한 1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다른 뭐 유료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나 도시가스 조금씩 비율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데이터 센터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그쪽으로 투자하겠다, 신사업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행인 점은 빅테크들이 계속 캐펙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으로 캐펙스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다소 아쉬운 점은 최근 들어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뭐 구글의 순다 피차르 CEO 같은 경우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을까, GPU나 뭐 데이터 센터 뭐 가속기 그런 쪽은 계속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AI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맥쿼리 인프라의 자산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타격은 없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인수하는 것 자체가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매수 심리에 있어서는 안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차 비용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리츠들 관련돼서는 점점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서울 쪽, 그러니까 하남 쪽에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쪽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규제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는 거는 이쪽으로 비용이 또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나와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하고 있는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남 데이터 센터가 새롭게 추가가 되죠. 원래는 하남 데이터 센터가 없었습니다. 하남 데이터 센터가 최근 들어서 들어갔다라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요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한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맥쿼리 인프라가 하남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가를 낮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쿼리 인프라가 보시면 7,340억 원의 하남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는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냐면 매매 대금은 7,340억 원인데 잔여 구축 공사 비용 및 각종 부대 비용, 그러니까 뭐 공사하는 비용을 맥쿼리 인프라가 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매도인이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맥쿼리 인프라, 내가 사는 사람이 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 9,200원인데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삼모사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왜 이렇게 하냐면 맥쿼리 인프라가 이번 하남 데이터 센터 인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번에 하남 데이터 센터를 총 인수하기 위해서 7,340억 원을 줬어. 다른 비용은 그냥 구축 공사 비용이야. 너희들도 다른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는데 7,340원밖에 안 줬는데? 그래서 다른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인수가를 낮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머리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다른 데이터 센터도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투자 수익률은 한 6% 중후반 정도가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요건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가 이번 상반기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나쁘지 않아요.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4.6% 벌었습니다. 운용 수익, 뭐 이자 수익이랑 배당 수익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요게 2023년도 상반기고 요게 2024년도 상반기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용 비용도 물론 좀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자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운용 수수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자,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맥쿼리 인프라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근데 EPS는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최근 들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EPS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부분 관련돼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EPS는 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주식수,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EPS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쿼리인프라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번에 어느 쪽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맥쿼리인프라는 유료 도로, 뭐 고속도로나 터널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한번 세부적으로 볼게요. 보면 통행량이 일단 좀 줄어들었어요.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통행료 수입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이런 것들은 통행량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긴 했어요. 보면 인천대교 늘어나서 통행료 수입 늘어나고 마창대교도 늘어나는데 통행료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통행량이 늘어난 만큼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못한 거는 그만큼 가격 전가를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면 대형차보다는 소형차가 많이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같아요. 통행량이 줄어든 만큼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보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좀 특이합니다. 통행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나 늘어났는데 통행료 수입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많이 줄였죠. 보시면 2013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기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주무관청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액 보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쿼리인프라는 이런 좀 장점이 있긴 합니다. 통행료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으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정부에서 많이 보존을 해줬기 때문에 매출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맥쿼리인프라를 투자할 때 가장 불만인 점은 요거입니다. 민간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포퓰리즘 정책 쪽으로 사람들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렇게 타면 너무 비싸다. 아니 뭐 통행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 그런다면 정부에서는 요걸 좀 깎으려고 이런 거를 많이 펼칩니다. 그러면 맥쿼리인프라는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맥쿼리인프라는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쪽으로는 뭐 이렇게 통행료 수입을 받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항만, BNCT 쪽으로는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물동량도 줄어들었고요. 매출액도 줄어들었는데 에비타는 더욱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그리고 국내외 타부두와의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인 위험 증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BNCT 관련돼서 원래 이자율을 연 12%를 고정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BNCT가 앞서 보셨다시피 뭐 경기 둔화, 그리고 경쟁 심화, 지정학적인 위험 이런 것 때문에 12% 연이자를 받던 거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연 6에서 12%까지 줄였습니다. 연간 실적이랑 유동성에 연동돼서 BNCT가 돈을 많이 못 벌면 6%만 받겠다. 그리고 BNCT가 돈을 잘 벌면 12%만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맥쿼리인프라한테는 좀 안 좋죠. 어찌 보면 BNCT가 장기적으로 안 좋으면 맥쿼리인프라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바꿨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NCT의 근데 과거 실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원래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2012년도, 2013년도 이때보다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이랑 물동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2014년도도 마찬가지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BNCT도 어찌 보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괜찮아지면 다시금 이게 변경이 되겠죠. 연 12% 고정이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맥쿼리인프라는 에너지, 도시가스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판매량은 그래도 늘어났어요. 뭐 3.9% 늘어나고, 그리고 서러벌 도시가스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CNCT 에너지도 판매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감소를 했죠.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괜찮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매출액은 판매량
소매량, 그리고 한국 도시가스의 도매 단가, 그리고 소매 공급 비용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에비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요거는 메커리인프라와 같은 그 밑에 도시가스 이런 법인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매입을 하는데 그 도시가스를 언제 매입을 했냐, 그 원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예전에 비쌀 때 매입을 했으면 그만큼 지금 손해를 보는 거고, 좀 쌀 때 매입을 했으면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에비타는 나쁘지 않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CNC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격차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메커린프라의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한 6.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상반기 배당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커린프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빅테크보다는 많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리츠 쪽으로, 그리고 인프라 펀드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리츠, 미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그래도 한번 믿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 임차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고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커린프라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긴 해요. 3,030억 원도 나중에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대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커린프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